8일 맑음. 호행하는 외인이 마주 태수의 뜻으로 와서 고하기를, 오늘 동풍이 조금 잠잠하니 여기에서 적간관까지가 백열이이므로 만일 사공으로 하여금 노를 잘 젓게 하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함으로 드디어 배를 띄워 나가니 해가 처음으로 떴다. 60리를 가서 다시 종옥을 지났다. 종옥은 일명 견기라 하는데 이곳은 험한 여울이 있다. 십몇 년인 1711년에 왔던 사신의 배도 또한 풍파 때문에 돌려 지도에 정박하였다 한다. 오후에 바람이 또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우리 배에 노젓는 사람과 뱃줄을 끄는 여러 외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조련, 삼백, 대모, 소모 등의 여러 섬을 지나니 아득하게 보이는가를 분별할 수 있었다. 조련은 지형이 심히 기이하여 깎아서 평야를 이룬 것이 물 위에 있는 금반과 같았다. 여기서부터는 장문주의 땅이다. 40~50리를 가서 남쪽으로 해문을 바라보니 기이한 성이 물결 위에 나와 있었다. 외인이 여기는 소창현이라 말하였다. 바다를 막아 성을 만들어 성의 길이가 10리쯤 되었는데 분첩이 영롱하고 그 가운데 5층 문루를 지었는데 푸른 기와에 채색 들보가 구름 밖에서 찬란하였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호를 만들고 호 위에는 돌기둥으로 된 긴 다리를 놓았는데 단청이 아련하여 마치 채색 무지개가 엎드려 물결을 마시는 것 같았고, 다리가 숨은 옆에 있어서 또 밝은 달이 바다에 나오는 것과 같았다. 또 늙은 소나무, 높은 삽목, 귤, 유자 등속이 동산에 빽빽하게 치솟아서 기림, 옥수로 여겨졌다. 비단에 술을 놓은 듯한 수많은 집들이 그 사이에 가리운 것이 그림 가운데 현포 정도가 아니었다. 우리 배는 술이 물을 격하여 바라보고만 지나가니 마음은 날아가고 눈이 동하여 속으로 가만히 부르짖기를, 맹파, 맹파야. 원컨대 우리 뱃머리를 돌려서 저 무지개 다리에 대어 주어 나로 하여금 2~3일 저 높은 누각에 앉게 하여다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성중의 사람이 또 배 10여 척을 저 수문을 따라 나와서 남도에서 온 여러 배와 교대하여 우리 배를 호행하였다. 섭섭하여 돌아보니 성과 나무가 잘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복례산 금은 궁궐에서 바람이 끌고 가버린 광경이 되었다. 외인이 말하기를, 소창은 풍후주에 속하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경치가 좋고 거기에다 장려, 민, 소금, 철물, 실, 삼, 오국의 생산이 많아 사람들이 칭하기를 현령은 심히 번화하여 해마다 창고에서 5만여 석을 얻는다고 했다. 인하여 나는 탄식하기를,
해상에 경치 좋은 곳이 잘못되어 푸른 수건 쓴 아이와 이빨에 검정물 들인 계집이 짝지어 앉은 자리가 되는데 짓밟히게 하다니 조물주는 무슨 의도인가 하였다. 소창을 10열이 지나서 적간관의 영호선이 바다를 덮어왔다. 앞에 있는 관인이 타고 오는 큰 배는 모두 아로새긴 난간과 겹겹의 지붕이 있고 사면에는 비단 장막을 둘렀으며 위에는 큰 표기가 있는데 각각 사신의 배에 기 빛깔을 따랐다. 그리고 그 형상이 어구와 같아서 밖은 둥글고 안은 비어 바람이 들어가면 꿰인 것 같은데 그것을 취분이라 하였다. 이것은 일기 이후 가는 곳마다 다 그런 모양이었는데 적간관의 배가 더욱 화려하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산과 물빛이 점점 더욱 기이하여 마치 경호나 통당에 들어가는 것 같이 가지가지 풍경이 바다 이목이 침의 기운이 없었다. 저물녘에 앞 만에 도착하였는데 만의 제방이 심히 웅장하였다. 아름드리 나무 수백 줄을 물 가운데 버려 꽂고 그 위에 흰 모판을 깔았는데 종횡으로 각각 10여 칸이나 되었다. 그것은 언덕과 평지하여 조금도 높고 낮은 곳이 없었고 판자 위에 깨끗한 자리를 깔아서 곧바로 사관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사관은 새로 지은 것인데 남도의 것보다는 조금 좁아 보였다. 정묘한 것은 나은 것 같았다. 금병풍, 비단 장막에 푸른 모기장이요. 마루에는 붉은 담요를 깔고 구리 새 협으로 눌렀으니 그 사치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양쪽 언덕에 주민이 수천호 사는데 관광하는 남녀의 복색이 또한 화려했고 거리의 상점에 찬란한 물건들이 눈에 가득하니 또한 해문의 한 도회지였다. 이 지방은 장문주 소관으로 태수 원길원은 적성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거리가 여기에서 160리이다. 그의 식봉은 35만 9천석이다. 나에게 별폭과 어과를 보내왔는데 송평민부대보라고 썼다. 이날에 140리를 갔다. 적간관은 해문의 관방이 되는데 소창 이북에서부터 여러 산이 굽이굽이 바다를 안아서 활을 버티어 당긴 것과 같고 혹 묶은 것이 시괄과 같았다. 동북으로 대판성에 이르기까지 1000여리는 수세와 산형이 문득 한 구석진 구역이 되었다. 백성들은 소금을 팔아먹고 살고 아침 저녁에 조수가 생긴다. 이곳은 곧 일본의 서해도인데 적간관이 그 목구멍에 해당되어 동서남의 큰 바다에 모든 배를 받아들인다. 만약 해군 수만 명을 두어서 이 해를 정찰하고 방비를 잘하면
그 나라로 하여금 은연히 견고한 천참이 크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다 관방을 설치한 것이니 이곳이 하관이 되고 또 통으로 200리 밖에 조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상관이 된다. 각각 창고, 약식과 군함, 화포 등 모든 기구를 설치하여 급할 때 서로 응하게 하였다. 옛날 평수길이 대판에 도읍하여 무력을 쓴 때의 일을 생각하니 섬뜩하게 두려웠다. 하관 밖 오리쯤에 석등이 바다 가운데 우뚝하게 서서 만조가 되면 물속에 잠기고 조수가 물러나면 나왔다. 임진왜란 때 수길이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다가 석등에 부딪혀 거의 부서질 뻔하였으므로 곧 뱃사공과 인도하는 사람들을 다 베어 죽이고 그 위에다 비를 세워 뒷사람이 보고 경계하도록 하였는데 지금도 비석이 그대로 있다. 그 서쪽 굽은 언덕에 흙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름을 백마총이라 하였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신라 왕이 장수를 보내어 외국을 공격하자 외인이 강화하기를 청하여 적간관에 이르러 흰 말을 잡아서 맹세하고 인하여 죽은 말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그 땅에 표를 하였다 한다. 외인의 풍속에는 무덤의 제도가 없는데 지금 무덤의 모양을 보니 필시 신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1000년이 넘도록 수호하기를 어제와 같이 하여 절로 생겨진 것이라 하니 외인들도 또한 실없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또 동으로 10리도 못 가서 바라보면 성 하나가 솟아있고 사람의 집이 솔과 대밭 속에 들어차 있는데 세속에서 문자성이라고 부른다 한다. 여기에는 푸르고 붉고 밝고 윤택한 기이한 돌들이 많아서 그것을 캐어 벼루를 만든 것이 국내에 퍼졌기 때문에 성의 이름을 문자성이라 하는 것이다. 서산 기슭에는 대변정이 있는데 정사가 넓고 툭 튀었다. 칼찬 사람 10여 명이 버려 앉아서 대포 수십 개를 포가에 얹어놓고 포문이 모두 바다로 향하게 하여 화약을 넣어두고 화승을 달아서 곧 적에게 응하여 발사할 것 같이 하고 있었다. 정 아래에 물이 도는 곳에는 매우 크고 유개로 덮은 군함 세척이 있었는데 조각조각이 갑옷과 같고 좌우에 노를 버티어 또 기회를 보아 적에게 달려갈 것 같이 하고 있었다. 그들이 군비를 갖추어 변을 기다려 밤낮으로 쉬지 아니함이 이와 같았다. 사관의 북쪽에 웅장하고 화려한 미타사가 있는데 예전부터 사신행차의 숙소였다. 절 옆에 안덕천왕의 묘가 있다. 묘는 좁고 작은데 소상을 모셨다. 안덕은 500년 전의 천왕인데 그의 조모
백하후가 대신 평청성과 간통하여 대장군 원래조를 내쫓으므로 뇌조가 군사를 일으키자 청정이 패하여 달아났었다. 그래서 백하후가 안덕천왕을 업고 도망하여 여기에 이르러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때 안덕의 나이가 8세였다. 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사당을 세웠는데 지금 그 유상이 아직 있다. 전에 온 사신들은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 금령이 있다고 핑계하고 들어가 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천황의 사당이라고 하면서 누추하고 좁기가 총사와 같아서 지나는 손으로 하여금 바로 서서 보게 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들어가기를 금한 듯하고 또 그 일이 이웃나라에 소문나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뇌조가 지금 가강의 먼 조상이므로 숨기는 것인 듯했다. 우삼동과 송포이가 담장로와 함께 저희들끼리 적간관에서 옛일을 생각하고 느낌이 있음이라는 시를 지었으면서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는데 장로가 기록하여 모은 것으로 인하여 그 일부를 보게 되었다. 우삼동의 시에 이르기를 적막한 사당이 해문을 베게 했는데 가련하게도 향화가 지금껏 있구나. 용은 선부로 돌아갔으니 아득히 자취가 없고 새가 가을바람에 절규하니 원통함을 하소하는 듯 간악한 자의 뼈를 불태우지 못함이 유한이요 빈 이름만으로 충의에 혼되기 어려워라. 천고의 화를 일으킴은 부인의 말썽으로 인함인데 당시의 지존에게 간한 사람이 없었구나. 임금의 행차 무슨 일로 도문을 나왔던고. 나란 일에 모사 없는 것 한이 되네. 깊은 바다에 옥수에 빠졌으니 소식이 끊겼고 차가운 사당에 깜빡이는 등불 원통함을 비추네. 주나라 왕은 하수에서 눈물 흘린 데 불과했고 총나라 임금도 두견새에 혼이 되었다네. 하늘 녹이 길이 마침은 한 시대뿐 아니니 임금의 자리에는 명철이 귀한 줄 이제 알았네. 하였고 송포의 시에 이르기를 서쪽으로 감해 웅장한 관방 해문을 질러 막았으니 유유한 지난 일이 자취만 남았네. 물가의 연기에는 오랫동안 당시의 성벽이 묻혔고 산새는 아직도 천고의 원통함을 우는 고야. 아득한 빈 물결 가을의 돛대에 기대었고 처량한 비바람에 밤이라서 혼이 놀라네. 임금 생각하는 천성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겠으니 마침내 초가집 사당에 임금을 제사 지내네. 바다를 베고 있는 초라한 사당 띠로 문을 했는데 쓸쓸한 늙은 나무 지금도 있네. 조수 소리는 바위에 부딪혀
흐느낌으로 변하고 산 빛은 구름을 끌어 원통함이 맺힌 것 같네. 벽에 그린 춘풍은 속절없이 한이 있는데 가을밤 돛대에 멈추자 마음만 상하네. 지난 일 물으려 해도 물을 곳이 없으니 때때로 촌민이 하는 임금 얘기 들을 뿐 하였고, 담장의 시에 이르기를 군사 북이 한번 해문에 올린 뒤 박다의 언덕에 아직도 소리 남았네. 의사 열사는 비록 옛날의 분함을 녹이기 어려우나 황풍이 어찌 생전의 원통함을 지니고 있으리. 빈 뜰에 낙수지니 눈물 나기 쉽고 작은 탁자 앞 향연 어릴 적의 혼이 응당 돌아오리. 선부에야 어찌 인간과 저승에 다름 있으리. 아침에 골룡포 입은 존상에 머리 조아리네. 하였다. 내가 이들의 시를 보니 모두 뇌조의 무도를 분이 여기고 천황의 불행함을 슬퍼하였으니 그 당시의 일이 과연 들은 바와 같음을 상상할 수 있었고, 군사 북이니 박다의 언덕이니 하는 말로써 미루어 보면 뇌조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대개 축전주의 옛 도읍에서 있었으므로 시에 말한 박아는 곧 박다진인 것이다. 천황이 여기에서 빠져 죽었으니 박다와의 거리는 백리가 채 못 된다. 어린 나이로 사리에 어두워서 적신에게 핍박당하여 달아나다가 파자에 빠졌으니 나라 사람들이 애도할 만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있은 뒤에 황도를 드디어 옮기고 임금을 우상처럼 앉혀서 제라고만 부르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를 오로지 관백에게만 맡겼다. 그래서 소위 천황은 비로소 베개를 높이 베고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우삼동의 시 가운데 성대에 지금까지 과거의 사적을 경계하여 건곤백일에 임금의 자리가 높았네 라고 한 글귀가 이 뜻을 가진 듯하다. 적간관에서 5일 동안 머물면서 모든 문인들과 함께 주고 화답한 것이 또한 많으나 좋게 말할 것이 못되었다. 소창정이라는 자가 있는데 호를 성제라고 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임태학의 문도로서 천기를 받아 벼슬에 올랐다 한다. 일본은 국도에만 성묘를 세우고 각 주에는 상서와 조두가 없었다. 그런데 길원이 장문주의 태수가 되어 잠옷 선비를 장려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금년 봄에 관백에 개청하여 비로소 오성묘를 세웠는데 국도로부터 신주를 받들고 왔고 소창정으로 교수를 삼아서 시서의 교육을 맡게 하였다 한다. 그 사람은 용모가 단정하며 행실이 순후하고 경서와 역사를 널리 보아서 언론이 사랑스러웠고
지은 것도 더러 눈에 드는 것이 있었다. 절름발이어서 걸음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앉을 때에도 두 무릎을 꿇고 앉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한참 동안 필담하면서 주고 화답한 것이 몇 편이 되었다. 초장, 중장이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수백 자나 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가 지은 시문의 비평을 구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남경 사람 맹실한 자에게 배워서 중둑 대가의 채를 얻었다 라고 하였는데 괴이하고 험하고 궁벽하여 한마디도 알 수가 없었다. 비록 천지, 일월, 산천, 초목 등 보통 쓰는 말도 반드시 고자와 기이한 글자라 하면서 이상스러운 글자로 변경하여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도록 하기에만 힘쓰니 참으로 측간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고는 미소를 띠니 우삼동이 옆에 있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러한 문자를 배워가지고 스스로 기특하게 여겨서 일동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말하는데 공의 큰 안목으로는 어떠합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눈이 본래 크지 못한 고로 본래 이러한 글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인하여 그 스승이 어떠한 사람이던가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전에 들으니 그 사람이 월중에서 왔는데 명나라 말년의 일을 잘 알았으며 오래 장기에 살다가 지금은 죽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글은 어떠하던가? 하고 물으니 이 사람의 궤벽은 청출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 친구는 참으로 괴로웠겠습니다. 살아서는 이가왕의 죄인이 되고 고통스럽게도 바다를 건너와 사는 초장군의 평생을 망쳤구나. 하고 인하여 작은 종이에다 초장의 편지에 답하기를 문집을 보여주심에 모두가 아득하여 소종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넓은 바다를 보던 바다 귀신의 눈으로 작은 하수의 귀신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문장은 본래 이하의 구별이 없어서 천하에서 모두 육경과 제자를 읽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하였다. 우삼동이 말하기를 참으로 적화학한 이론이요. 하였다. 담장로가 하인을 시켜 문안하고 외선 한 상자와 담배 한 봉을 선사하였다. 장문 태수가 특별히 탕면과 술과 과실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우삼동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들어보니 적간관의 동쪽에 원산이 있다는데 산에 원숭이가 많이 산출되어 원숭이 소리가 들을만하다 하는데 어느 곳이 원산입니까?
하니 우삼동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대답하기를 세상에는 참으로 실지는 없고 헛소문만 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누가 보고 누가 전했습니까? 하였다. 다음 날 바다 위에서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바라보았는데 이름을 원산이라 하였다. 산에는 새나 짐승도 없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한번 잘못 전하여 원자로 만들었고 2번 잘못하여 원숭이가 산출된다고 전하였으며 또 원숭이 소리가 들을 만하다고 보태었으니 이것이 농장에 그릇된 것보다 심하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포복절도할 일이었다. 적간관에서 지은 내수의 절구는 다음과 같다. 관성에 날이 새려 하는데 바다 조수가 오니 배 위에 구름 돛대가 품자로 열리네. 양쪽 언덕 가을빛이 거울 위에 떴으니 귤림 높은 곳이 다 누대로세. 일본에서 험한 관문은 이 줄을 말하는데 해문의 깃발과 창이 가을바람에 벌려 있네. 오랑캐 아이들도 임진난의 원망이 맺혔는데 천지가 어찌 박육구를 용서하랴. 교지 남쪽에 동주가 아직 우뚝하고 노수의 위풍은 칠종칠금하였네. 건곤에 마원과 제갈량이 없기 때문에 적간관 기와 북이 물결 옆에 있네. 해관의 서리칼날 고래를 가리키는데 아침 북소리에 뱃줄을 푸네. 육생이 말하고 웃는 곳에 월타가 꿇어앉아 국서를 받들이 장난삼아 적간가를 이태백의 통당곡을 모방하여 지었다. 그대가 적간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적간이 남도보다 낫다네. 어느 곳이 적간인고. 바다가 장문주를 둘러쌌네. 푸른 산은 사면의 연꽃이요 장파는 만경의 유리로다. 문득 채색 노을이 흩어지니 단청한 집이 어른어른 하늘 중간에 빛나네. 돛대 치며 노래하는 이 뉘집 아이인고. 누른 배에 붉은 비단 장막이네. 소리만 듣고 말은 모르는데 다만 적관에 산다고만 말하네. 항구의 군함이 크기가 산과 같은데 칼 쓰고 활 쏘는 사람이 있네. 고적은 아직도 백마분 가리키고 풍신의 살기는 이미 흔적도 없네. 사만의 성인이 사자를 보내니 바다 하늘에 춤추며 시설을 말하네. 적관의 좋기가 가히 없어 천림이 정이 가을빛이네. 미타의 옛철이 바라보이는데 귤과 대가 빽빽하여 짠 것 같네. 길이 읊조리며 박다주에 약간 취하니 술이 다하여 떠나려 하매
자주 머리 돌리네. 높은 돛대에 달이 뜨자 이른 조수가 나니 꿈의 은하수를 거슬러 우두성을 범하네. 복례산 대추 먹는 손에게 묻노니 능히 적간관의 행인을 아는가. 24일 늦은 조수를 타고 떠났다. 배 젓기를 재촉하여 40~50리를 가서 소위 원산이란 곳을 지났는데 바라보니 새나 짐승이 살 수 없는 발가벗은 산으로서 과연 우삼동의 말과 같았으므로 한번 웃을만 하였다. 저물녘에 북풍이 조금 세참으로 돛을 걸고 빠르게 전진하여 삼전고 서진에 이르렀으나 어두운 빛이 포구에 깔려서 더 전진할 수 없음을 알았다. 북쪽 언덕과의 거리는 수십 척이었는데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어 중류에서 닷줄을 내리고 잤다. 멀리 언덕 위 인가를 바라보니 겨우 10여 호뿐이었는데 여기도 또한 장문주의 땅이라 하였다. 적간관에서부터는 지나오는 곳마다 산이 없는 데가 없고 산 밑에는 흰 모래 푸른 소나무가 둘러 우거져 있어 그림 속의 풍경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겁게 하였다. 25일 날이 새기 전에 이른 조수를 끼고 떠나는데 서풍이 또 세차게 불었다. 대마도의 모든 배와 장문주의 호행관, 지공관이 일시에 배를 띄우니 돛대와 노와 깃발이 바다 위 수십 리를 덮었다. 외통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두 나라의 배를 합하면 해외의 모든 오랑캐 나라를 칠 수 있겠으나 부족한 것은 병기입니다. 하였다. 향덕포, 덕산, 이포 등의 마을을 지날 때마다 매번 4~5명이 작은 배를 삿대질하여 왔는데 각각 흰 글씨로 지명을 표시한 작고 검은 깃발을 세웠고 먹은 물과 채소와 생선을 싣고 와서 바쳤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얻어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태수의 명으로 사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하였다. 신시 말경 조관에 정박하니 여기가 곧 상관이었다. 땅은 주방주에 속하였으나 사신에게 지공하는 온갖 물자는 모두 장문주에서 나왔으니 전례가 그러하였다. 사신의 숙소는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본주 태수의 다옥인데 병풍, 장막, 기구들이 적간만 못하였고 좌우의 인가들도 또한 적었으며 다만 푸른 산이 겹겹으로 둘러있고 고송과 귤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가운데 2층 누각이 있었는데 분벽이 공중까지 이어져 일종의 맑은 기운이 화식을 먹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 아닌 듯 싶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관중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왼쪽의 항구에는 군함이 하간의 소와 같이 수비하고 있었는데 멀어서 볼 수가 없었다. 대개 두 관의 거리가 340리인데 그 중간에 있는 바다와 산의 형국은 마치 협과 강이 둘러있는 행세와 같았다. 서북 두 갈래의 산이 이곳에서 합쳐졌으므로 비상시에 대비한 중관을 이곳에 설치하여 등대와 봉화가 군데군데 서로 바라보이게 하였고 또 그 백성들이 해전에 익숙하여 배 보기를 육지와 같이 하고 있으니 하늘이 진실로 원가의 더벅머리 아이로 하여금 대대로 황금옥의 영화를 누리게 만든 것이다. 우삼동, 송포 두 사람이 주방의 시인과 함께 와서 시를 짓다가 돌아갔다. 26일 맑음. 날이 밝자 돛을 달고 출발하였다. 상관에서 동으로 돌아 두 석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전과를 통해 나가는 듯 하였다. 여기로부터 가실진, 화가, 노도의 여러 길을 지났다. 사방으로 바라보니 숲속에 구름이 자욱한 도소가 이리저리 벌려 있어 비단과 같았다. 물이 바위들에 부딪혀서 배 가기가 매우 군색하였다. 거의 200리를 가자 해가 이미 저물고 동풍이 문득 일어나서 썰물을 끼고 거슬러 올라가니 뱃사람들이 비록 소리를 깊이 지르며 노적기를 독촉하나 한자 한치도 전진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폭우가 탄환이 튀는 것과 같이 내리니 여러 배가 미처 봉창을 닫지도 못하고 일시에 부르짖으며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외인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겸매의 관소까지는 20리가 못 되나 노를 젓는 사람의 힘이 다 되었고 바람과 조수가 모두 거슬리고 있으니 사세가 어찌할 수 없다 하였는데 다행히 비가 조금 그치므로 닷줄을 내리고 자기로 하였다. 이날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물결 소리 부딪히고 바람 소리 성내는데 봉창 및 외로운 등불이 흰 귀미털에 비치네. 꿈속에 분명히 고국을 찾았건만 풍파가 이러한데 내가 어찌 가리요. 어룡이 출몰하고 밤 구름도 시름인데 돛대 밖은 아득하여 물가가 보이지 않네. 우습도다. 뱃속에 만권의 글을 가지고서 바다 하늘 바람비로 외로운 배에 누웠구나. 27일 맑음. 첫 새벽에 밀물을 따라 배를 띄워 드디어 겸애에 도착하였는데 배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고운하게 자다가 깨어 일어나니 해가 이미 높았다. 사관에 당도하니 관이
굉대하고 화려하였는데 비단 장막과 금은 병풍으로 장식해 놓았다. 바닷가에서부터 관에 이르기까지는 100여 보쯤 되었는데 모두 붉은 담요를 깐 각도 가운데로 가게 하였다. 주방에서는 하루아침에 꿩 300여 마리를 바쳤는데 적관관에서도 이와 같지는 못하였다. 겸에는 일명 포기라고 하는데 땅은 안예주에 속한다. 솔밭, 대밭 사이에 민가가 비늘처럼 빽빽하여 앞바다로 더불어 거울같이 서로 비치니 명랑하고 깨끗한 것이 또한 바다 가운데의 명승지였다. 태수 원길장은 식봉이 42만 6천석이고 광도성을 통치한다. 두 봉행을 보내어 사신을 접대케 하고 또 부중의 유관 미모코를 보내어 나를 만나 그를 이야기하게 하였다. 그는 나이 70여 세여 호를 입헌이라 하는데 사람됨이 안정하여 고기가 있어 보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임태학의 문인으로 천거를 받아 벼슬에 올랐는데 지금은 늙었으므로 전운에 돌아가서 만권서주 속에 파묻힐까 합니다. 하였다. 그 말이 잠옷 들을 만하였고 시도 또한 평순하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시를 부르는 대로 곧 화답하였고 이야기도 매우 정성스럽게 하였다. 그는 내가 벼루에 먹을 가는 것을 보고 농담 삼아 이르기를 학사께서는 마땅히 쇠 벼루를 쓰셔야겠습니다. 하였다. 그것은 나의 이름이 상추밀과 같은 때문이었다. 내가 또 말을 받아 대답하기를 당신이 철을 겁내는 줄 알기 때문에 내놓지 아니하오. 하였더니 좌중이 모두 웃었다. 28일 이른 아침에 순풍을 얻어 돛을 달고 출항하는데 조수가 한창 불어서 붕붕하는 뱃소리가 운수와 더불어 머금었다 토했다 하였다. 무릎을 봉창 밑으로 펴니 몸이 조금 상쾌한 것 같았다. 이윽고 왼쪽 산 어구를 보니 분첩이 바다 가까이 있어 밝고 빛남이 사람의 눈을 시원케 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은 천여호가 수리에 뻗쳐 있고 문루 4~5채가 소나무와 귤나무 숲 밖에 우뚝 솟아 있는데 대략 소창성과 같으나 기이하고 그윽하고 황홀함은 조금 못하였다. 옆에는 방어의 설비가 매우 웅장한 군함 2척이 있었다. 외인이 말하기를 지명은 삼원 혹은 삼원이라고도 한다. 하고 이곳에서는 이름난 술과 좋은 종이가 많이 생산되므로 바다 가운데 이름난 고을을 일컫고 있으며 안해주의 속현으로 태수가 가신을 보내어 대리로 통치한다.
라고 하였다. 또 시베리를 가자 문득 푸른 석벽이 물 위에 깎아지는 듯 서 있고 석벽의 뾰족한 곳에 흙으로 터를 만들어 그 위에다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거처하는 중 4-5명이 총을 쳐서 소리를 냈다. 외인이 말하기를 이 절은 해조산 반대사라고 부르는데 중들이 세상과 통하는 길이 없어서 다만 지나가는 배를 기다렸다가 총을 쳐서 손에게 응하여 객이 던져주는 물자를 얻어 생활한다 하였다. 각 배에서 곧 쌀을 덜어서 주니 한 중이 석벽 아래로부터 작은 배에 뛰어올라 쌀을 가지고 갔다. 그 용모를 보니 추솔하고 속되어 그를 모르는 자 같았다. 미시와 신시 사이에 도포에 도착하였다. 들으니 여기서 우창까지는 겨우 100리 하므로 바람을 따라 전진하려 하니 여러 외인들이 극력 말하기를 종태수의 배가 뒤에 있으니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그가 도착하였다. 태수가 또 말하기를 연로에 관을 설치하여 접대하는 것은 다 관백의 명입니다. 지방관이 소비한 것은 이미 환상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려 하면 이것은 호행하는 번신으로 하여금 국법의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애써 쟁론을 펼치므로 드디어 돛을 내려 관에 들어갔다. 도포는 비후주에 속한다. 사관은 복선사로 하였다. 절은 해안산 아래에 있었는데 집이 굉장히 컸고 장막과 기구가 풍부하고 사치스러웠다. 바닷가에서 사관에 이르기까지는 6-7리쯤 되었다. 노상에는 모두 겹자리를 깔아서 한 점의 티끌도 없었고 오보마다 장대 하나씩을 세우고 장대마다 큰 등불 1개씩을 달아서 협로에도 밤이 낮과 같았다. 지붕은 총총 들어서서 한치의 틈도 없었고 비단옷을 입고 구경하는 남녀가 동소를 메웠으며 그 가운데는 장사꾼, 창녀, 부인의 찻집이 많으므로 각 주의 관원들이 왕래하며 머물러 대단히 번화하였다. 여기도 또한 적관관 이동의 한 도회지이다. 해안산이 높이 솟아 바다에 임하여 삼면의 모든 산과 더불어 서로 당겨서 많이 되었고 산 밑이 바다에 침식된 곳에는 돌을 깎아 제방을 만들었는데 평평하고 정돈되어서 끊어 놓은 것과 같았다. 소나무, 삽목, 귤, 유자 등 온갖 나무의 숲이 양쪽을 끼고 푸른 것이 사방에 둘러 있으면서 그림자가 물속에 거꾸로 비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일의 경치라고 감탄하였다. 그 동쪽에 높은 절벽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단애를 파서 길을 내고 돌을 쌓아 대를 만들었으며 대 위에 층층 다락과 날개 달린
정자를 지어 놓았는데 분벽이 구름 밖에 빛났다. 이곳의 이름을 원법사라고 부른다. 배 위에서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 사는 곳과 같았다. 나의 숙소는 복선사의 서쪽에 있었는데 집이 넓고 통창하였다. 지형이 매우 높아서 많은 민가를 굽어보니 담과 벽이 화려하였고 산과 언덕의 요철한 곳에 따라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반드시 돌을 폭에 높게 만들어서 층층으로 집을 지우고 작은 것이 다 드러나 보였다. 또 울타리 옆 공지에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돌을 포개어 놓은 것이 언덕과 같았고 혹 글자 없는 비를 문전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집 안에 사는 사람의 기거와 음식이 무덤 속의 사람과 서로 접해 있는 것이어서 보기에 매우 해괴하였다. 태수 원정연은 식봉이 10만석인데 복산성을 통치한다. 봉행을 보내어 접대하였는데 날마다 공급하는 음식이 또한 풍부하였다. 도포의 경치를 묘사한 유권절구 8수. 해안사 낫 치는 해요. 복선사 밥 짓는 연기로다. 위에는 단청한 층층 정자 있고 아래에는 푸른 주렴 그림 배를 메었네. 아득한 층층 난간 비단이요. 찬란한 가게 보화로세. 주민은 교인의 나라라 말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는 신기루인가 의심하네. 누구 집 비단 장막은 병풍이며 어느 곳 바람 달 달배인고 산 어구에 구름 한 개는 생생한 그림이요. 나룻머리 등불은 총총한 별이네. 소반에 가득 찬 홍어 설어. 일천 마을에는 귤과 종려로다. 장사꾼 여자들 서로 의복만 자랑하고 고기잡이 사내들 시설을 모르네. 높디 높은 백척의 겹 언덕이요. 역력히 일천 숲속의 맑은 시내로다. 어찌하면 그림 잘 그리는 묘한 솜씨 얻어서 오랑캐 포구의 그윽한 경치 묘사해 볼거나. 계림사신 깃발 멈추니 대마도 관원이 돈을 거두네. 밤 부엌에는 국수를 실처럼 만들고 아침 소반에는 밤을 깎아 주먹 같네. 나룻가에 푸르른 풀이요. 언덕 옆에 우거진 곡식이네. 한나라 사신이 목숙을 옮겨왔고 진나라 사람들아 복숭아꽃 잠그지 말라. 동쪽 집 울밑에 고총이요. 서쪽 집 문전에 글자 없는 비석이네. 백골이 골목에 널려 있는데 젊은 청년이 앉아서 난간을 대했네. 29일 맑음. 조반을 먹고 나니 서풍이 불어
돛을 달았다. 백석도, 하진촌, 하실 등 모든 길을 지나서 백여리를 갔는데 모두 난상 총석 사이로 노를 저어갔기에 배가 혹 걸려서 군색하였고 파도는 더욱 험하여 엎드려 보기가 두려웠다. 해가 저물자 비바람에 아득하여 배가 전진할 수 없으므로 산 어귀 궁벽한 항구를 찾아서 닻을 내리고 잤다. 멀리 인가에 연기가 나는 것이 바라 보였는데 지명은 일비촌이라 하였다. 밤에 봉창에 누워 외 노래를 읊조리니 심경이 아득하였다. 외인의 술은 바다에 비쳐 푸르고 외인의 노래는 가을에 더욱 높네. 일비촌은 누구의 땅이냐. 밤배에 잠자기도 괴롭네. 술 취하니 산천이 타양이건 말건 신은 풍우를 겸하여 혹이 있네. 어룡 휘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데 외로운 베개는 물결 치는 대로